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어제 광주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법정에서 나오는 전 씨를 향해서는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앞서 2명에 이어서 1명의 시신이 또 발견되면서 이제 1명이 남았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국내 운구는 네팔의 국가 봉쇄 조치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추가적인 역제안이 있었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천 명대로 나와 전체 확진자가 8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전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걸 러시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폭락했다가 사흘 연속 급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항체 검사자 7,500명 가운데 15%가량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다시 구속됐고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관심인데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는 국내에서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미국에서는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어제 광주 법정에 다시 선 전두환 씨는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3개월 만에 재판에 다시 출석했는데 재판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젯밤 아침에 집을 나서고 12시간여 만에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없는 전 씨 모습에 또 한 번 광주에서는 4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연희동 골목에 승합차가 들어섭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마친 전두환 씨가 12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을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사죄나 참회의 말은 없었습니다. 시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범죄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전 씨는 어제 오전 8시 25분쯤 광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집 앞에 있던 시위대가 항의합니다. 전두환! 이순자! 한반도와 대한민국 낮 12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헬기 사격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헬기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내내 계속해서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청객 한 명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자 깜짝 놀라 쳐다보게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한 차례 휴정한 뒤 3시간 뒤인 오후 5시 20분에야 끝났습니다. 전 씨가 법정에서 나오자 계란 2개가 날아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6월 1일과 22일로 정하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어제 광주지방법원에 모여 전두환 씨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무릎을 꿇은 전 씨의 동상도 등장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정문 진입로를 따라 철제 울타리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5.18 민주화운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전두환 씨 출석을 앞두고 광주지방법원 안팎에 모인 경찰은 800여 명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지만 시위대는 비폭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신 전 씨가 도착하기 전 법원 입구에 조형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군복 차림에 목에는 오랏줄을 메고 무릎을 꿇은 동상, 오른쪽 가슴에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등장했던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 광주지방법원 앞에도 등장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동상을 장난감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40년 전 그날을 사과하지 않는 전 씨에 대한 울분을 담은 겁니다. 정오가 좀 넘은 시각, 전 씨가 법원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리는 반대였고 깃발만 나무겨. 5월 어머니의 회원들은 건물 안 전 씨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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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반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법정 앞에는 대학생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전 씨의 사죄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 씨의 주장과 달리 관련 증거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앞두고 계엄군이 무장 헬기 사용을 계획했던 문서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일대를 무력 진압하는 작전 내용을 담은 전교사 충정작전 계획 문건입니다. 임무 및 전투 편성 항목을 보니 500MD 무장 헬기를 5대 편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각 사단별로 헬기가 총 몇 대인지 적은 데 이어 무장이라고 별도 표시하고 무장 헬기가 각각 몇 대인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500MD는 기관총이나 로켓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용 헬기입니다. 이번 문건을 보면 500MD를 투입하면서 실제 무장을 한 헬기와 그렇지 않은 헬기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용 헬기와 지휘용 헬기를 따로 편성하고 따로 운영했다. 따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공격용 헬기를 운영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앞서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27일 무장 헬기 투입 계획을 기재한 문서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전 씨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여권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한국인 실종자는 1명입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시신을 추가로 찾은 건 현지 시간 27일 오후 4시쯤. 현장을 수색하던 주민과 네팔군이 눈 밖으로 드러난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현지 수색팀이 주위를 파헤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어 가지고 있던 여권이 발견되면서 한국인 남성 교사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국인 교사 시신 2구를 발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엔 한국인 교사들과 동행했던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눈과 얼음이 쌓여 쉽지 않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색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에서 하산하다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인원은 네팔인 가이드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2월 말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모두 5명이 수습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한국인 교사 1명과 네팔인 가이드 1명입니다. 네팔 당국은 군용 헬기 등을 이용해 발견된 시신을 수도 카트만두로 옮길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종자 장례 절차 등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실종자 추가 수색을 위해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추가적인 역제안이 있었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상당한 유연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상 초기 현재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한국에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 시점을 최근 몇 주간이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 미국 측에 추가 역제안이 있었음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한국이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도 당장 잠정 합의안에 적시되었던 인상액보다 더 부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협상이 장기 표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 방위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폭락했다가 사흘 연속 급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항체 검사자 7,500명 가운데 15%가량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국제 유가가 저장 용량의 한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2달러 78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25%가량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업계의 낙관적 전망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원유 저장 용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다시 곤두박질했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배송 중심지인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저장 용량이 이달 중순에 70%까지 가득 찼고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했죠?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1% 올라 2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은 1.47%, 나스닥 지수는 1.11% 각각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항체 검사가 실시됐는데 15%가량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두 번째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주민 3,000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4,500명을 추가해 모두 7,500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now tested 7,500 people statewide. So that's a very significant number. Percent statewide that's positive is 14.9. When we tested 5 days ago, it was 13.9. 쿠오모 주지사는 경찰관과 소방관 1,000명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검사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일상 복귀 결정 여부에 대한 결정과 혈장 기증 등에 대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다음 달 15일 이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종별,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내 확진자 수는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네,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미국 내 확진자는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5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책 논란으로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11월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로 결집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하원 의장도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동영상 성명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as we face coronavirus, Joe has been a voice of reason and resilience with a clear path to lead us out of this crisis.
앞서 바이든 전 부총령의 경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엘고어 전 부통령 등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6천 명대로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8만 7천여 명, 중국 확진자 수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루 10만 건 넘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러시아 당국의 설명인데요. 대부분의 도시에 내려져 있는 전 주민 자가격리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 27일 모스크바를 포함한 84개 지역에서 6,19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누적 확진자는 8만 7,1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도 87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4명은 중태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에선 최근 하루 5,000명에서 6,000명대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진 건수가 하루 10만 건으로 크게 늘면서 확진 판정이 잇따르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다수 도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전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도 누적 확진자 수가 각각 11,244명과 1,839명으로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대규모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손정우에 대해서 법원이 앞서 미국 송환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고요. 출소일에 집행이 되면서 다시 구속이 됐는데요. 범죄인 인도 심사를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청구하고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이 돼서 미국에서는 그 외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는 지난해 5월 수감됐습니다.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어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구치소를 나가지 못하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손 씨에 대해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입니다. 구속한 날부터 사흘 이내에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재판부는 2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협조하는 겁니다. 앞서 손 씨는 2년 8개월 동안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이트의 회원 수가 128만 명에 달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만 17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원이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 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가 넘게 김 위원장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에도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2주년을 맞는 날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 김 위원장을 대화 창구로 언급하면서 이제는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북미 대화 정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며 직접 대화 창구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한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에 대해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외신과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상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호명하며 앞으로의 협력 구상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협력의 첫 단추로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제안하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지만 코로나 방역은 인도적 사안인 만큼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2년 전에 남북 간에 약속이 됐던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사업 가운데 남측 구간을 먼저 실행에 옮기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동해 북부선을 다시 연결하겠다는 건데 내년 말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터널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로 막혔습니다. 과거 동해 북부선이 지나다닌 배봉터널은 53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정부는 동해 북부선의 강원도 강릉과 제진역 사이 110.9km 구간을 다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약속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가운데 남측 구간을 먼저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강릉을 지나 북한까지 이어지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진역에서는 강릉역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명예 승차권도 나눠줬습니다. 표에 적힌 61만 5,427원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철도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받은 동해 북부선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였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민들 소식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오늘 저녁 8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항공편 전세기는 현지 시간 27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탑승객은 나이지리아에서 일하던 대우건설과 삼성중공업 근로자 등 78명과 대우건설 소속 외국인 근로자 등 필리핀인 70여 명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존슨 총리는 업무를 다시 시작했네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해서 업무에 복귀 시작한 첫날인 현지 시간 27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총리관저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며 코로나19는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 조치를 푸는 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We must also recognize the risk of a second spike. The risk of losing control of that virus and letting the reproduction rate go back over 1. Because that would mean not only a new wave of death and disease, but also an economic disaster. And we would be forced once again to slam on the brakes across the whole country and the whole economy. 네, 존슨 총리는 이어서 영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재확산이 없을 것이란 확신이 들 때 봉쇄 조치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최대한 투명성을 갖고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이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출마를 검토하던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 등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당내 3선 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당선자 총회가 전국위원회에 앞서 먼저 열립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모아지는 의견이 전국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방역협력 TF를 꾸리고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위기 대응 전략부터 진단과 격리, 치료는 물론이고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주제별 온라인 세미나를 석 달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열리는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 총회는 각자 차량에 탄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런 방식의 조합 모임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입니다. 두산중공업 채권단이 두산그룹이 낸 최종 자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8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구안의 단계적 세부 일정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음 달 중에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출범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는데요. 내일부터 매주 열릴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경제단체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격리 기간이던 지난 24일 일산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N번방에 들어가 영상을 봤다고 떠드는 것을 목격한 옆자리 시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고 한 달 만에 수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팩사백에 대한 임상 시험이 중단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박병학 전 감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기자에 대해서 MBC가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 작업이 코로나 여파로 전면 중단이 됐었는데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11일에 이동 제한령이 해제가 되면 소수의 인력을 교대로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다음 달 디지털 싱글로 컴백을 합니다. BTS 멤버 슈가와 협업을 했는데요. 또래 뮤지션으로서의 공감대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시너지를 음악에 녹여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엽니다.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일 오전 예산소위에서 최종안이 마련이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도 오늘 열리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절도범들이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충남 서산의 부속사가 일제시대 때 약탈당한 거라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내려진 1심에서는 재판부가 부속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균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0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각자 속옷을 빨고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라고 하고 여자 아이들이 올린 사진에는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교 측은 성희롱이 의심된다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여자아이가 세면대에서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K씨가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며 속옷을 빨고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한 겁니다. 여자아이들 사진에는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수줍다는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K씨는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들 좀 재밌으라고 여자애들 오늘 팬티 확인해가지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K씨의 돌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에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방에서 아이들의 사진과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서 남자친구들이 좋다거나 매력적이고 섹시하단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교육청이 K씨에게 주의까지 줬습니다. 지난해에는 속옷 빨기 숙제를 내준 뒤 섹시 팬티란 제목의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K씨를 업무에서 뺐습니다. 또 성희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폐비닐 250여 톤이 보관돼 있었고 이 가운데 70톤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을 일삼은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재단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모 학교법인과 산하고등학교에 비위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이사장의 아들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태만을 일삼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 아들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8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이사장 아들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최근 정직 2개월로 감경해서 징계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전자 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최근 사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첫 단체 교섭입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요구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조건 등 기본적인 내용을 교섭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2월에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리심판원을 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대규모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해찬 대표도 처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심판원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나흘, 최고위 보고가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TF 구성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와 판박이어서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늘 사건이 터지면 뒷북 대책을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대책만 남발했던 정치가 불러온 사건이라고.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사퇴 약속 공증서를 써줄 때 법무법인 부산이 관여했다는 점을 부각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로펌인 만큼 여권이 이 사건을 미리 알고도 총선 후까지 덮어뒀으리란 주장입니다.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을 무리한 억측이라고 반박합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도 JTBC에 오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로펌이라 부탁한 것일 뿐이라며 여권 전체의 사전 조율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4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후폭풍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리심판원을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에게 사퇴 약속 공증서를 써준 것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소식부터 살펴보죠. 어제 윤리심판원이 열렸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나흘 만이었는데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TF 구성 이 내용을 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와 거의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안일한 대응이다, 늑장 대응이다, 뒷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 2018년도에 그 미투 그 사회에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또 열린민주당 그쪽에 이제 창당했던 네. 정봉주 대표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연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죠. 정치적으로 대단히 악재인데 지금 이제 보도처럼 이 이제 사후 대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파를 던져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TF 구성하고 주로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사건의 쟁점이 이제 TF 구성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이걸 알았을까의 문제 아니겠어요?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는데 4월 15일 날 총선 전까지 인지했느냐 여부. 네. 만약에 인지했다면은 이 사건을 어쨌든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사퇴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개입했느냐 이런 여부가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거든요. 통합당은 이 부분을 아마 정치적으로 최대한 쟁점화시키려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계속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증을 받은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네. 되게 공증이라는 거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간의 채권 채무에 있어서 나중에 법률적인 다툼을 할 때 어떤 그런 하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이런 성추행 사건에 공증을 받은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말이죠. 시점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것만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과연 4.15 총선 전에 알았었는지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신 교수님께서도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좀 평가해 주시죠.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여든 야든 어떤 쟁점이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TF를 구성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자신들이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 있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열릴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미리부터 얘기를 하는 거. 네. 이러한 것들도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이번에 얼만큼 뼈저리게 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철저히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전 이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정부패에 이번 오거돈 시장의 이런 문제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죠. 네. 그건 뭐냐면 이건 비리라든지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에 상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의지 표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오전 시장 사퇴를 공증한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법무법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을 같이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는 대표 변호사, 정 변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그 여권과 가까운 법무법인에 공증을 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겠죠. 부산에 법무법인이 많은데 공정성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여기다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산시 정무라인이 이제 동원됐다라는 건 이미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 정무라인이 동원됐는데, 그리고 그 이제 부산 법무법인 부산 이쪽이 어쨌든 여권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사건이 4월 7일 날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선거는 15일이었고 일주일 정도 기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게 엄청난 이제 이게 알려지면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그 법무법인 측에서 받아서 과연 전혀 연락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그 이제 부산이란 법무법인의 성격, 그리고 대표 변호사의 어떤 그 인적인 관계 이런 걸로 볼 때 여권이 알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지금 통합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태 기자회견 하는 날 알았다라는 것이고, 23일 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오거돈 전 시장이. 이건 쌍방의 이제 이 통합당은 그렇게 제기, 추측, 합리적 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전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특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은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성추행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하면서 이 피해자를 일단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피해자를 먼저 소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고, 또 부산시에 관련된 보좌관들이 이제 벌써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 부분을 민주당이 미리 알았을지 몰랐을지가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건 마무리에 관여했던 오 전 시장의 측근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은 현재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금 부산 성폭력 상담소 측의 입장은 뭐냐면, 상담소가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상담소가 성폭력 사건 처리할 때 공증을 처리했던 법무법인 두 곳 중에 한 곳을 피해자 측에 소개해 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총선 전에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총선과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사퇴가 된 거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고 한 것이 다른 의도는 없다. 이것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 이제 연합뉴스의 보도인데, 뭐 이게 그 지금 이제 저쪽에서 그 통합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항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친고죄가 아니라 인지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어디죠?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같은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저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뭐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경찰 조사에서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청와대나 여권에서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결과가 나올까요? 경찰이 이제 그 부분 수사는 안 하겠죠. 그렇죠. 일단 성추행이 어떤 과정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이 됐어요. 이게 총선 전에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겠죠.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민주당에 뭐 엄청난 악재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뭐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에 여러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그 이제 인물들이 등장할 거예요. 네. 틀림없이 부산시의 보좌관도 등장할 것이고 정무라인이 지금 또 행적을 감췄다고 그러잖아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정치권이 온통 이쪽에 언론도 그렇고 엄청난 이제 관심과 주목이 집중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그만 하나하나씩의 단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찰 수사 과정이 그 자체를 수사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뭐 통합당에서 얼마나 이 촉각을 곤두세우겠어요. 이 수사 자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산시에서 4월 7일 날 이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23일 날 이제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이제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아마 주변에 그러한 것들을 아는 인물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 상식 아니겠어요? 딱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하고 피해자하고 오거돈 시장 측만 알았을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정보에 관련된 뭐 그런 쪽이 있다면 하다못해 경찰에 정보과 이런 것보다는 알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알려져서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자체에 대한 수사는 그 부분과는 좀 초점이 다른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사건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세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관실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는 모르겠는데요. 네. 감찰은 일단은 경찰의 수사.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단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언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 측의 입장을 얘기를 들을 때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상담소에 찾아갔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감찰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그걸 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일단 그 인권이라는 측면에 가장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적인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당원이 있잖아요. 당원 96조 2항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럼 부정부패를 포함한 중대한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게 많이 있지 않죠. 부정부패하고는 좀 다른 결의 일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당장 지금 민주당이 뭐 이제 사퇴기자회견했고 어제 제명됐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 4월 달에 그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여론도 봐야 될 것이고 일단 뭐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수사 과정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이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80석을 얻었고 일단 국정에 이제 무게를 실어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개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장 뭐 후보를 내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대한 잘못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부산시 이걸 뭐 오거돈 개인의 그 개인적 일탈로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어떻든 사건이 터진 건 막을 수 없었다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묻혀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게 단순한 180석이 아니에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과 입법 권력의 180석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정말 이 슈퍼 여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 시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슈퍼 여권, 그 거대 여권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인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헌 당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부정부패 등 진짜 제가 중대한 잘못을 제가 초점 못한 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여기 중대한 잘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을 단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슈퍼 여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그 본인들이 진짜 반성하고 제명까지 했다. 이런 입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일찌감치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섣불리 단정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리고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때까지 그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미래통합당 얘기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김용태 혁신위가 무산됐어요. 전국위원회에서 정족수 자체가 안 돼가지고 무산됐는데 그때 친박이라는 세력이 대단히 강고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무산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삼선 의원들 특히 당권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많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뭐 절대 최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당내 그런 의견들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전국위원회 열기 전에 당선자 회의를 연다고 그래요. 당선자 회의 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것 같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통합당 의원들이 인식할 것 같고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저는.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저는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이 왜 이 무한 그러니까 이 전권을 달라 전권을 달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무기한으로 임기를 해달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비대위를 꾸려나갈 때 공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기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는 없고요. 그리고 당내 기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령 비대위를 맡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시절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통해 가지고 이 비대위 출범을 자꾸 이렇게 흔든다는 사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유권자들, 국민들 보기에 또 다른 볼수록 사나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무난히 넘어가는 이런 인상을 줘야지 문자 그대로 구성원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구나 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토론하고요. 원내대표 경선에 돌입하면서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선 민주당의 내부 상황은 다음 주 이 시간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익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파고다 어학원 전현직 강사와 경영진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등으로 시험 문제를 저장해와서 학원 강의 때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토익 출제 기관인 ETS가 국내 유명 어학원 중 한 곳인 파고다 어학원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학원의 강사들이 최근 몇 년간 각종 장비를 이용해 토익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안경에 달려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녹음도 가능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에다가 장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LC 방송이 나올 때 그게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게 돼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한 결과 학원 관계자 10여 명이 토익 문제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경영진과 전현직 유명 강사들입니다. 다만 파고다 어학원 측은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유출한 것일 뿐 학원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를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유출을 하지만 학원은 마치 뒤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찰은 학원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고다 어학원에도 직원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토익 시험 문제를 빼내기 위해서 강사 순번까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습니다. 수업을 잘 배정받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유출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전직 강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파고다 경영진이 소속 강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토익 말하기 시험마다 강사 1명씩 배정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3시간 안에 문제를 보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첫 수업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이 토익 부분을 선택할 때 기출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해 주느냐. 또 다른 전직 강사는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면 자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고 좋은 시간대나 좋은 레벨의 수업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수년간 강사 순번까지 짜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강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부분들이 저희 쪽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익 문제 유출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커스가 직원들을 동원해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2012년. 다음 해 법원은 해커스 조모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이 되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 또 책도 잘 팔리고 이러니까 처벌이 좀 수위가 약하고 하니까 뭐 걸려도 뭐 벌금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경찰은 파고다 어학원이 불법 유출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박모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파고다 측은 저작권료 등을 지불해 출제 기관인 ETS 측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어제 광주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법정에서 나오는 전 씨를 향해서는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앞서 2명에 이어서 1명의 시신이 또 발견되면서 이제 1명이 남았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국내 운구는 네팔의 국가 봉쇄 조치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에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 추가적인 역제안이 있었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천 명대로 나와 전체 확진자가 8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전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걸 러시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폭락했다가 사흘 연속 급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항체 검사자 7,500명 가운데 15%가량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다시 구속됐고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인데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는 국내에서 형이 이미 확정돼서 미국에서는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 당국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곧 있을 긴 연휴를 앞두고 각자가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입대를 앞두고 부산의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10대 확진자의 친구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어디에서 처음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지난주 3명에서 이번 주는 6명으로 일주일 새 2배가 됐습니다. 방역망에서 놓쳐 2차 감염을 일으켰을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 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집단 감염 사례가 3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이 고비입니다. 이미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활동량과 접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지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정부는 5월 5일까지 모임과 여행을 되도록 자제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크지요.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서 등교 개학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등교 개학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방법과 시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역 격차 우려를 감안해 전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개학 때와 마찬가지로 고3, 중3 먼저 학교에 갈 전망입니다.
시점은 5월 중순, 이르면 11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돼도 현장에서 교실 배치나 급식 방식 등을 점검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택시험이 된 서울시교육청 주간 학력평가와 달리 5월 12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주간시험은 학교에서 치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감 화상회의와 교원단체 간담회를 합니다. 의견을 나눠줄 학부모도 지역과 학년을 고려해 추리는 중입니다. 학부모 간담회도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원이 어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에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식 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난해 9월이었죠.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부터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죠. 네, 작년 9월 달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그 차량 운전자 간의 충격 사고로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래도 그나마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한 아이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식 군의 동생은 다친 거죠? 네. 다행히 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되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서 이제는 부상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중처벌 받도록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이른바 민식이법도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어제 나온 그 처벌의 정도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고형 최종적인 선고형은 2년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구형한 것은 5년이고요. 민식이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최대 구형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그 법원에서는 2년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 양형 규정을 본다면 기본 교통사고 치사 중에 기본 유형의 경우에는 8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가중 사유의 경우 그러니까 뭐 중범죄에 해당된다든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의 선고 양형을 본다면 그 가중 사유에 해당은 되되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중간 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고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해 사고 운전자가 말이죠. 당시 제한 속도가 30km인데 23.6km. 그러니까 제한 속도보다 낮게 운전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좀 깎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징역형이 아니고 금고라고 하는 거 말이죠. 선고형이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1년에서 3년 사이 중에서 2년에 이렇게 선고가 나왔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된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또 반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법한 것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 제한 속도가 30km인데 23점 몇 킬로로 진행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또 횡단보도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다소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 부분은 또 피고인의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서 선고 2년 금고형 선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형이 확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전방 주시 태만 그리고 충격할 때까지 멈추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충격하기 전에 멈췄다면 사망하지 않았으리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이런 부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결정되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된 사고라서 그
기존 1년에서 3년 사이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김민식 군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고 2년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는 될 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그 5년 이하의 금고형 그리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할 때도 5년을 구형했던 것이고요.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뭐 형의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뭐 이와 같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까지도 충분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민식이법에 따른 가해 운전자의 처벌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어제 민식군의 부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법 자체가 뭐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반사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형 자체가 과다하다, 가소하다로 따진다면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고 오히려 무색무취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식이의 운전자, 민식이 사건에 대해서 운전자가 뭐 피해 차량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 형이 뭐 과다하다, 과소하다라고 기존의 형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뭐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형이 과다하다, 뭐 선고가 과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더 많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높다, 뭐 강화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강화된 법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그 운전자분들이나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사고 나면 대부분이 뭐 교도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스치기만 해도 벌금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이미 처벌받던 것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이야기한다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장량 간격이 되면 250만 원이 됩니다. 250만 원이 된다는 말은 기존에도 200만 원 벌금형을 있었기 때문에 뭐 기존과 비교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됨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더 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가혹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고도 이야기 드린다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뭐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교도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까지는 집행유예 가능하고요. 또 장량 강경하게 되면 마찬가지 1년 6월 당연히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운전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 받을 것이고 또 본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죠. 이런 부분 고려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가 5년 동안 31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도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안전에 유의한다면 그런 일이 본인 스스로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식이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운전 규정 속도 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가중 처벌되는 거죠? 아닙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한 속도를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민식 사건도 제한 속도를 준수했지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고라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적용될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나라들의 어린이 네. 교통안전법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OECD 국가에서도 어린이 발생 사고에 대한 발생 사건도 많고 네. 사망 사건도 많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하는 어린이 숫자가 10만 명당 2.6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6명인 것에 비해서요. 이 나라의 스웨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넘어선 스쿨존이라고 해서 아예 차량 진입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횡단 시간을 1초에 0.8m가 아니라 0.5m를 걸어갈 수 있도록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신호가 바뀌고 난 뒤에 차량 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 4초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정문 반경 300m가 아니라 500m까지 네. 두고 있고 또 제한 속도가 기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km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0km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행이 오히려 그 운전자의 통행보다 우선하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통학버스가 정지하게 되면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 차량까지도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희는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오히려 미흡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벌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운전자들 네. 꼭 안전운전 해주시고 전방을 반드시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했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사모펀드 회사에 흘러간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길 거부했던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땐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그렇지 않을 땐 적극적으로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선 조 씨가 코링크 PE를 설립하고 추가 증자하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 10억 원이 흘러간 것에 대해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투자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코링크 PE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닌지를 묻자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씨 측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여만 원이 빌려준 돈의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냐 대여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갚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자를 받았는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 두고 검찰이 질문을 이어가자 정 교수는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건 다 투자라고 생각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생 정 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강남 건물을 사라는 조 씨의 말에 마음이 업돼한 얘기라면서 당시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마음이 상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갈 땐 조 전 장관이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 가운데 지금 정부가 가장 급하다고 보고 집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큰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일자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이 일자리를 놓치면 경제가 어떻게 되기 때문인지 큰 얘기부터 오늘은 좀 시작하고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네. 전 세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 다음에는 무슨 싸움이냐? 바로 고용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가령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에 상당수가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고용 충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19가 해결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증가폭은 그만큼 동수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에 하나 100만 명이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코로나19가 해결돼서 경제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다시 사업주들과 뭐 경제 주체가 100만 명을 재고용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고용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제의 상승 충격, 반등 탄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특히 전 세계가 일단은 고용만을 일자리를 붙잡아 두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일자리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좀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예 이 고용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청년층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앞에 얘기부터 해 보면 그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있고요. 이거는 실업급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3월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8,900 거의 9천억 원 가깝습니다. 이게 뭐 역사상 최고치고요. 우리가 신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네.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일자리가 뭐 양질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번에 3월 같은 경우에는 채 30만 명이 안 되면서 최저 가입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3월의 시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월 초 현재 우리가 실업 가능성 큰 틀에서 일자리에 위기 있는 가능성을 57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아니 570만 명이 뭐냐?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 일단 완전히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118만 명.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현재 휴직하고 있는 분들. 이분이 160만 명인데요. 이 160만 명 중에 126만 명은 놀랍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60에 126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직자. 이분들도 자칫 실업자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분이 182만 명. 이 역시도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겠고요. 마지막이 단기 일자리인데 네. 워낙 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 분들이 122만 명. 전체적으로 지금 570만 명이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뭐 일자리 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그 조건이 붙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중요하게 붙은 게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를 내건 것도 지금 일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힘든 뭐 업종 7개 업종을 정해놓고 4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기업이 돈이 없어서 유동성 부족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대목에 앵커께서 얘기한 그 단서를 달았죠. 40조 정부를 투자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과거처럼 뭐 그거 지원받고 나몰라라 하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 고용 유지에 대한 조건을 달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공유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번 투입을 통해서 네.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면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도와주는 그 40조 원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서는 고용 유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 네. 이건 이제 뉴딜 정책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좀 결은 다릅니다. 네. 과거 이제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은 막 댐 건설, 다리 건설이라는 SOC인데 이번에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SOC는 아니고. SOC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메인은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뭐 원격으로 하는 진료, 뭐 원격 교육, 아니면 디지털, 뭐 웹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50만 개 일자리 정도라면 SOC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니까 이 SOC 같은 부분도 정말 적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어제부터는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석 달간 이게 지원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네. 또 프리랜서 분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여서 월 50만 원, 3개월 최대 150만 원 지원인데 전체는 93만 명인데요. 일단은 세부 업종을 좀 나눴습니다. 즉 뭐냐? 가장 힘든 곳들이 지금 어딜까? 네. 특별 고용 이제 지정 업종이라고 했거든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그래서 이 직전에 나왔던 게 여행, 관광, 숙박이었고 어제부터 새로 이제 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업종은 어디냐? 항공기 취급업, 그다음에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공항버스 이 4개 업종이 먼저 투입이 되고 순차적으로 아마 큰 틀에서 93만 명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채용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그 청년층. 네. 그러니까 지금
합격을 했는데도 회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설명은 지금 뭐 기존 직원들도 휴직을 하는 상황이다. 네. 코로나19로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를 들면서 뭐 채용을 취소한다거나 일정을 연기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요즘에 또 많나 봐요. 그런데 이게 참 아까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신규 채용은 아직까지는 뭐 순위로 따지면 좀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임시휴직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임시휴직자들이 퇴직자, 즉 실직자로 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만에 하나 이 고용 문제가 코로나가 끝나고도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주게 되는 이런 형식 혹은 구직급여, 실업급여로 주게 되는 이런 형식을 아마 이 고용시장에 각국의 중앙정부가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사망한 5명이 일가족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고 사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신고할 때 자신의 가족이 모두 죽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가정집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와중에 100명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외신에 따르면 25일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시카고의 한 가정집에 10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 100명가량이 모여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파티 장면을 보면 거실과 부엌은 물론 계단과 2층 방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카고시 측은 무모할 뿐 아니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규모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의 외국인 보유 규모는 468조 7천억 원입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데다 주가까지 급락하며 보유 중인 주식 가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끝으로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 은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적으로 3관왕에 올랐던 안 선수는 국내 빙상계 파벌 논란과 무릎 부상으로 시련을 겪다가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콘서트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요즘은 실제 콘서트처럼 팬들이 돈을 내고 즐기는 유료화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콘서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이 더해져 팬들은 가수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That's amazing. What's your name? ni hao. ni hao. 이 콘서트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7만 5천 명 팬들은 3만 원이 넘는 티켓을 사서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집단 감염 걱정이 깃들며 현장 콘서트가 사라진 시대. 예술가들은 팬들과 만나기 위해 가상 공간,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습니다. Hello from Berlin. I'm Songjin Cho.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새로운 앨범의 수록곡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이런 방식으로 클래식 팬들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일시적인 시도일 수 있지만 감염병의 시대가 끝나도 이런 온라인 콘서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 팬들과 접점을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콘서트조차도 아직까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소극장 무대를 누비던 연극 배우, 인디밴드 가수들은 현장 공연이 끊겨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는 지금까지는 규모가 있는 공연 기획사, 또 탄탄한 팬들이 있는 예술가들에게만 유효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0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가 어제 광주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법정에서 나오는 전 씨를 향해서는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지난 1월에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앞서 2명에 이어서 1명의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제 남은 한국인 교사 1명, 그리고 네팔인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 추가적인 역제안이 있었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다가 사흘 연속 V자형으로 급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유 저장고가 조만간 가득 찰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는데 반면에 미국 뉴욕 그리고 유럽 증시는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